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쓸공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엔비디아 에피소드에서 네.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 이름이 그레이스 하퍼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열정 씨가 은혜 받은 칩이다. 그래서 맞아. 우리 막 한바탕 웃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쓸공님들 중에 이 분야에 지식이 있으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맞아요. 댓글로 좀 남겨주셨죠. 네, 그분이 감사하게도 댓글로 이제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네. 이 그레이스 허퍼가 네. 이 미 해군 컴퓨터 과학자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랬구나. 네,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버그 개념도 창시하신 분이래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1992년에 작고하신 분이기는 한데 네. 그 코볼이라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네. 초기 언어인데 이걸 개발하신 분이래요. 여성분인데 컴퓨터 과학 쪽으로 네. 굉장히 업적이 많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해군에 들어가셨다가 군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봐라 해서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구나.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버그의 개념을 창시한 사연이 재밌어서 네. 이게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제 1945년 우리나라 광복했던 해 그때 이제 미국에는 이미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 진짜 오래됐네요. 네, 컴퓨터 마크 2라는 것이 계속 오류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이스 허퍼라는 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네. 컴퓨터에 실제로 죽은 나방이 끼어 있더래요. 네. 그래서 버그.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벌레, 그죠? 버그, 프로그램 오류를 버그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벌레가 실제로 끼어 있었기 때문에 버그가 된 거군요. 네, 재밌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칩을 명명한 것이죠. 근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분의 이름을 뭐 땄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추측하건대 이분의 이름을 딴 것 같다. 찾아봤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그레이스 허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이렇게 재밌고 유용한 지식을 알려주신 봉구방구님 정말 감사드려요. 네, 저희 이 방송을 재밌게 듣고 계신다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네. 참 힘이 되는 우리 슬공님인 것 같아요. 고마운 분입니다.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갑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손정희 회장님이 ARM이라는 반도체 칩 디자인 회사에 네. 집중 투자하시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표명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맞아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정희 회장님의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 그리고 회장님의 원픽 기업 ARM이 상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손 회장님의 이제 성장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업가로서의 히스토리도 좀 더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네,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자, 일단 그 손 회장님의 어린 시절 뭐 제일교포로서 겪었던 어려움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분이 뭐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좀 제약이 많아서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사업가가 되셨다. 네, 제일교포 차별이 좀 일부 원인이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업가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십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버클리를 가시죠. 자, 거기에서 경제학부 3학년에 편입을 하셔서 네.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세요.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을 동시에 전공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미래에 필요한 거는 다 공부한 거지. 그치. 본인한테 필요한 건 다 공부하셨네. 그래서 이제 1980년에 경제학사를 취득을 하십니다. 이 컴퓨터 과학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이미 배우신 거예요. 아이고.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이때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치. 맞아요. 네. 그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을 모두 공부하셔서인지 네. 지금 이제 테크놀로지 분야에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안목이 그때 생기신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이제 세상을 일찍 내다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졸업 당시에 하버드나 스탠포드, MIT 같은 학교들로부터 학비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지원할 테니, 장학금 줄 테니 박사과정에 들어와라 라는 제안도 많이 받으셨대요. 공부도 잘하셨나 보네. 그쵸. 이제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겠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네. 약간 한국인의 마인드가 좀 보이지 않나요? 그치. 서양 마인드는 아니야. 맞아. 독립을 시키는 거에 비해서 반해서 이제 동양은 이제 돌아와야죠. 어머니와 약속을 했잖아. 그리고 이제 자신이 세운 인생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랬구나. 자, 그리고 1981년 도쿄에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시작하세요. 이때부터였군요. 예. 그래서 워낙 뛰어난 실력자이신지라 이제 본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도 있는 실력이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미 그 당시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미국의 거대 개발업체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정유 회장님은 소프트웨어 개발 대신에 유통을 선택하십니다. 예, 그래서 회사 이름이 소프트뱅크예요. 소프트웨어 뱅크. 빌려주잖아. 전 진짜 은행인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 진짜 그렇게 생각만 하지. 그치. 이름 앞에 그냥 소프트가 붙었을 뿐이지. 부드러운 은행. 그래서 금융업을 하셔서 이렇게 돈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이제 유통회사.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을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1980년대에 소프트뱅크가 이제 많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와 제휴를 했어요. 네.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아시죠? 심지어 이러다 미국보다 더 잘 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시대. 그쵸. 그래서 미국이 엄청 견제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소프트 업체와 제휴를 했는데 그 업체들 중에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와, 놀랍지 않나요? 이때부터 안목이 있었네. 네,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벤처기업이었대요. 아주 작은 기업이었는데 선택을 한 거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을이던 시절. 그러네. 손 회장님이 갑이던 시절. 지금 생각하면 진짜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잖아요. 마치 빌 게이츠는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을이었던 시절도 있었네요. 있었네. 그럼 이런 면에서 이제 손 회장님의 안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첫 번째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빌 게이츠를 알아본 안목. 그러네. 옛날에 우리나라 대기업에 퀄컴이 이제 스타트업인 시절에 찾아왔었대요. 맞아. 네, 청바지 입고. 그래서 푸대접 당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너네랑 거래할 수 없어. 네, 약간 그 생각이 나면서 씁쓸해집니다. 자, 이제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 이후에는 이 손 회장님이 더욱더 승승장구하세요. 이제 공격적인 M&A로 1990년대에 세계 최대의 IT 전시 및 출판 그룹을 소유한 기업이 됩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이때부터 만드셨군요. 네, 90년대에. 자, 이제는 소프트뱅크 하면
비전 펀드의 최대 주주로 유명하죠. 그렇죠. 예, 그냥 투자회사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회사라는 느낌이 강하고 음. 뭐 그런 상황이죠. 맞아요. 이제 손정이 하면은 이제 소프트뱅크. 네. 소프트뱅크 하면 비전 펀드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제 비전 펀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요 비전 펀드가 좀 더 궁금하거든요. 네.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볼까요? 네. 자, 뭐 많이 비전 펀드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자, 비전 펀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주에 투자하는 펀드죠. 그 펀드는 뭉친 돈을 얘기하죠. 맞아요. 그래서 모여서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그런 어떤 그룹, 그거를 이제 펀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비전 펀드의 사무실 주소지가 일본이 아니래요. 그래요? 재밌죠? 일본이 아니라 영국입니다. 영국 런던이에요. 그러면 영국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등록은 영국 돼 주소지에 있으니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런던에 기술 스타트업이 많아서 런던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런던을 그러게. 선택한 거 좀 재밌어요. 미국일 줄 알았는데. 근데 영국과 좀 일본이 사이가 좋아서 그런가? 그쵸. 그냥 저 뇌피셜인데 하여튼요. 자, 비전 펀드는 2017년에 설립을 했어요. 네. 얼마 뭐 아주 길진 않죠, 역사가. 그러네요. 예. 소프트뱅크가 이제 1981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네. 거의 30년에 걸쳐 만들어낸 노하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좀 이 비전 펀드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소프트웨어 유통 기업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흐름이 좀 이해가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혹시 비전 펀드는 업종이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펀드인데 네, 펀드인데. 뭘까요? 투자회사? 예. 투자회사가 개념이 더 큰 건데, 예, 투자회사가 맞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 투자회사 중에서도 더 하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예. 그렇구나. 즉,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손 회장님의 어떤 큰 수익과 또 때로는 손해, 이해가 가죠. 벤처 캐피탈이잖아요. 그러네. 그죠? 초반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보겠다라는 네. 어떤 모험적인 분이시군요. 그러시네요. 2023년 6월 31일 기준으로 이 비전 펀드는 438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보유하고 되게 있네요. 많죠. 생각보다. 뭐 나는 이렇게 들어본 게 한 10대 개 돼가지고 뭐 한 10손가락에 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400개가 넘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에 그물을 쳐놓고 아? 그 중에 한 명만 걸려라. 그죠, 그죠. 그래서 이 438개 중에 뭐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 쿠팡, 그죠. 그 다음에 야놀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네요. 예, 포함되어 있었죠. 네. 자, 초기에 투자해서 성공한 기업들을 좀 살펴볼게요.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 알리바바. 요거는 진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잖아요. 그쵸. 이때 손정유 회장님이 떼돈을 버셨지. 예, 그러고 엄청 유명해졌죠. 그쵸. 그분의 존재를 저도 알리바바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전 펀드가 정말 성공 케이스. 예, 그 다음에 우버 택시도 성공 사례. 네. 자, 이런 초기 투자자들은 거대한 성공을 이루면서 신화를 써 내려갔는데요. 네. 이후에 투자가 조금 신통치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위워크인데요. 저희 사무실 위워크인데. 아니 우리 공유 오피스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 그 애플에서 위크러시드? 그거 봤을 때 거기에 이제 손정희 회장님 나오시거든요. 맞아, 위크래시. 네. 나와요? 와, 거기 이제 봐야겠다.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 배우가
했었죠. 김의성 배우인가? 아, 유명하신 분. 그분이 네. 이제 연기를 했는데 네. 정말 고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자, 위워크가 이제 그 당시에 상장하면 엄청난 수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아니, 손실률이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자, 이번 ARM의 상장도 아직까지는 결과가 그닥 좋지는 않아요. 맞아. 공모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공모가보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땐 좀 낮아졌었는데, 그죠? 막, 어쨌든 막 뜨진 못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2의 위어크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대를 보면 네. AI 시대가 막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만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는 기술주가 인기가 약간 시들한 면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죠? 이제 열정 씨의 말이 일리가 있는데, 자, 지금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기술주들의 가격이 이제 한번 일단은 푹 꺼졌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여전히 기술주들이 너무 과대평가되었다. 라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기업이 상장되어도 투자자들이 관심이 크게 몰리지 않는 거죠. 아직은. 네. 그래도 공모 당시에는 이 ARM에 관심이 꽤 뜨거웠거든요. 네, 맞아요. 손정희 회장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 네.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죠. 맞아요. 잠잠해질만 하면 네. 이제 인플레이션도 꺾였다 이러면서 네. 그만할 줄 알았는데. 네. 미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네. 기술주들의 주가가 다시 하락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인기가 떨어진 겁니다. 음. 이 고금리가 되면 먼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기술주들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지죠. 맞아요. 네, 당장 고금리로 이자를 주는데 먼 미래에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이 관련 에피소드 1월에 업로드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 아, 맞아요. 그래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 에피소드 제목이 이제 두 편인데 2023년 투자의 룰이 바뀐다.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맞아. 고금리 시대를 대처하는 방법. 예, 요 1, 2부에 자세히 있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네. 그때 우리 이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예상해준 바, 가이드해준 바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또 이코노미스트의 위력을 또 다시 한번 또 실감하는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잊힐만 하니까 저도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또한 우리 열정 씨가 소개해 주신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필립 피셔, 그죠? 이 투자의 구루들, 네. 이 두 분의 가르침을 지금 ARM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열정 씨 에피소드 나만의 주관을 가진 투자자로 거듭나기, 네. 그다음에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네. 요 에피소드들도 꼭 들어보세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이론과 접목시켜 보시는 거 꼭 해보셔야 돼요. 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스톨라니는 경제 흐름을 잘 파악해라 였잖아요. 맞아요. 주식 순환론.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고금리 상황이라서 기술주인 ARM의 인기가 별로 좋지 않다. 네. 그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반면에 필립 피셔는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이런 면에서 또 적용을 해보면 ARM이 지금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의 수모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정말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투자자의 판단인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을 네.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맞아요. 정리를 해보면 경제 상황으로 보면 고금리 시대니까 네. ARM에 투자하는 것을 조금 미루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필립 피셔의 가르침대로라면 네.
ARM이 어떤 회사인지 좀 더 공부를 하고 네. 투자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려면 네. ARM이 좋은 기업인지 그럴 네.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정보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거를 다들 몰라서. 그걸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네. 그러게. 그러니까 일단 손정희 회장님은 괜찮다고 보신 거죠. 그쵸?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처럼 평범한 투자자가 ARM의 기술력에 대해 판단한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눈치라고 해야 할까요? 왜 뭐 음. 눈치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처럼 눈치를 좀 네. 손 회장님의 행보를 살펴보고 눈치를 좀 잘 활용해 보면 네. 어느 정도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쵸. 어쨌든 투자의 대가시니까 네. 그분의 행동을 좀 네. 참고해 볼 만하죠. 네. 자, 일단 ARM에 대해 긍정론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자, 소프트뱅크가 주식시장에 공개한 ARM의 주식이 단지 10%만 내놓은 것이라고 해요. 자, 평균적으로 기업이 주식 공개를 할 때 전체 주식의 16에서 29%까지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거의 30%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량을 공개한 것이죠. 그쵸. 10%니까요. 반도 안 되는. 네. 그래서 너무 적게 공개를 하니까 이 일반인들이 자, ARM이 얼마나 그 앞으로 많이 성장할 거길래 그러네. 손 회장님이 소중히 간직하고 작고 소중해 10%만 주식시장에 내놓는 거지? 이거 진짜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원래는 손 회장님이 10%보다도 더욱 작은 수량을 공개하려고 계획했었대요. 근데 왜 공개하는 수량을 원래 계획보다 좀 더 늘리게 된 거예요? 네, 이것도 재밌는 사실인데 이 손 회장님이 ARM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네. 개인 대출을 받았대요. 일론 머스크하고 똑같죠. 그 테슬라 테슬라. 담보 잡고 개인 대출 받은 거랑. 자, 그래서 채권자들이 최소한 10%는 공개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하려면 해야죠. 그치. 완전 갑이잖아. 네,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 회장님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담보인 ARM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쵸. 자, 공개되어서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너무 적으면 그 ARM 주식이 시장에서 잘 안 팔린다는 거죠. 이게 조금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주식의 유통수가 좀 적으면 잘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네. 왜요? 그쵸. 왠지 레어템이라 더 잘 팔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치. 생각할 수도 있잖아. 명품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겠어요? 자, 이유는 이 주식 유통수가 적으면 유동화, 즉 현금화가 어려워서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자, 열정 씨도 명품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고급 자동차 다시 우리나라 고급 자동차의 경우 검정색, 회색, 은색 같이 거의 무채색만 팔리잖아요. 그쵸. 예. 샤넬백도 거의 90%가 블랙으로 사시죠. 그쵸, 그쵸. 자, 왜냐? 튀는 색은 중고 시장에서 빨리 안 팔리거든요. 물론, 그렇지. 예, 물론 이제 레어템을 돈을 더 주려고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수가 적기 때문에 빨리 처분하려면 무난한 색을 사야 돼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현금화해서 빨리 이자 이득을 봐야지. 그러니까 뭐 레어템 사겠다는 사람 한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빨간색 자동차 샀다가 못 팔고 그러니까요. 그냥 계속 타야 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구형되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 전체에서 자동차나 뭐 명품이나 무채색의 제품의 수가 증가하고 또 무채색 제품의 수요도 증가하죠. 네.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가 생기는 거죠. 아. 많이 요구하니까 제품의 수가 증가하고 또 그게 많이 유통되니까 또 그걸 요구하고. 그죠? 선순환이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량이 많아야 빨리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샀을 때 누구한테 팔았을 때 누군가가 사줄 거라는 보장이 확실해야 되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회사의 주식이라고 해도 이게 레어템이 돼버리면은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내가 못 팔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제 생각에 근데 유통수가 많아야 유리하다는 거. 손 회장님 같은 신기에 있는 분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시겠지, 당연히. 당연히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ARM을 단지 10%만 그것도 채권자의 성화에 못 이겨서 수량을 딱 10%에 맞춰서 공개했다는 거는 미래를 내다본 뭔가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네. 이 ARM을 엔비디아가 한번 사려고 했다가 네. 실패했잖아요. 네, 네. 그때 막 너무 독점 기업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정확하게 가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뭐 네. 엔비디아가 탐내는 기술이다 라고 봤을 때 좀 매력 있지 않나. 그러네. 이런 엔비디아.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네요. 오, 엔비디아도 탐내고 손정희 회장님도 탐내고.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님도 아까운 거야. 엔비디아한테 팔 수 있었는데 그것도 비싼 가격을 불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느 정도 판단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눈치 게임. 눈치다, 눈치 진짜. 정확하게 기술을 알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쵸? 자, 오늘은 손정희 회장님의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 ARM 상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자, 기대에 못 미치는 ARM의 주가를 보면서 거시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 한 주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2, 3년 전에만 상장이 됐어도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운명이야, 운명. 운명이야. 그리고 한편 코스톨라니와 필립 피셔 두 분의 관점을 정반합으로 가져가야겠다. 그쵸. 라는 생각도 또 한편 들고요. 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지, 네.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이제 열정 씨가 이론서를 많이 소개해 주시니까 또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언니의 그 실제 상황에 대입을 한 번씩 우리가 해보는 거지. 네, 참 도움이 돼요.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슬공님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네. 옷 든든하게 입으시고 외출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다 같이 슬공합시다.